안녕하세요. 야단법석을 진행하는 임혜자입니다. 야단법석은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기승전 법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법안 중에서 민생에 꼭 필요한 법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야단법석에서는 에너지 관련 법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몰고 온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고 미국과 중국 패권 싸움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후위기 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에너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구원투수, 에너지법 1타 강사 우리 황재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재훈입니다. 기후위기가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느끼셨어요? 저는 좀 둔한 편이라서요. 지진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4.3 지진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부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라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한반도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바로 옆 동네 한 동네만 건너면 영광이거든요. 영광 원전 있잖아요. 네. 한빛 원전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좀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치 원전 옆집에서 불난 느낌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2017년도 포항 지진 때는 저도 경주에 있었습니다. 경주 그때 지진 규모가 5.8 예, 맞습니다. 정도 됐죠. 네, 5.8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진이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으시니까 좀 겁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발전소,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에 굉장히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6.0이 되지 않으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5.5 이상이 되면은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 지진 규모에 따라서 가동 유무가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6.0이 넘어가면은 발전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동 정지가 돼요. 6.0의 지진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은 혹시나 좋은 비싼 기기들이 상할까봐. 그래서 잠시 가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 안보의 개념이 좀 확대된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하면 군사 안보 개념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에너지, 경제 이런 비전통적 안보 이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두 가지 변수가 국제 정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더 커졌고 그래서 왜 에너지 안보인지 이 시간에 좀 그 중요성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변호사님께서 일타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에너지는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에너지법의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법이 있어요. 에너지법 1조를 보시면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법 1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안정적인 수급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수급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것이죠. 효율이라 하면은 이제 가격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흔히들 환경단체 분들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기농 전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전기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 오늘날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에너지법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좀 뒷순위에 있고요.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냐, 효율적, 즉 싸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잠깐 이렇게 혼란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전기값이 2배 오르는 것과 또는 10배 오르는 것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기가 들어와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정적이고 안전한 예, 필요하죠. 안전해야겠죠. 예. 우리나라는 그 97% 가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이 수입이 막혀서 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시청자분들이 별로 상상을 안 해요. 예, 상상하지 않지만 일단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방송이 나갈 수가 없죠. 일단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예,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많은 분들이 네. 냉장고는 안 돌아가지만 수도는 나오겠지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네. 아파트에 수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수도가 나오려면은 네. 펌프가 작동을 해야 돼요. 에너지가 네. 펌프가 저희가 뭐 나무를 떼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전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일단 수도도 잠깐 나오다가 멈추게 되죠. 네네. 하루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겨울에는 가스 시설이 중지됩니다. 네. 48시간이 지나면요, 금융기관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시설들이 기능이 마비가 되죠. 72시간, 즉 3일이 지나면은 국가의 중요 기능들이 대부분 마비돼서 치안에 극심한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중론입니다. 그야말로 블랙아웃 상태가 되는 건.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느 방송에선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에너지는 반찬과 같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반찬처럼 맛있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반찬처럼 사이드 메뉴여야 한다는 뜻인지 좀 궁금한데요. 에너지는 반찬과 같다라는 표현은 저는 아들 8살인데요. 아직 어리네요. 예. 편식을 해요. 네네. 예,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에너지는 편식을 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나는 유기농 음식만 먹겠다라고 하시는 네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에너지는 편식을 하면은요. 국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네. 그 수급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편식이라 하면은 어떤 에너지, 어느 한 에너지만 쓰겠다 뭐 그런 거를 편식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나요? 예, 골고루 네. 먹어야지 네네. 몸도 그러면 건강해지듯이. 그 골고루의 에너지는 뭐예요?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진행자님께서는 나쁜 네. 에너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뭐 생명과 그 안전하지 않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거는 나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 나쁜 에너지가 무엇이 있죠? 석탄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날 천대받고 있는, 네네. 멸시받고 있는 이 화석 에너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석탄 에너지고요. 하나는 석유라고 할 수 있죠. 이 석탄 에너지가 네. 무엇을 했느냐? 사실은 숲을 구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숲을 더 망가뜨린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석탄이 없었다면 네. 우리는 나무를 떼야 하죠. 아, 예. 네. 엄청난 양의 산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네. 이 나무들을 살린 것이 바로 석탄이죠. 네. 그리고 석유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네. 석유는 고래를 구했어요. 네. 원래 이제 석유의 주 기능은 네. 등유였는데요. 등유의 주 기능은 이제 등불을 켜는 거였습니다. 네네네. 그 전에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래를 잡아서 고래로부터 기름을 얻어서 그렇죠. 이제 등불을 켰죠. 옛날 영화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유고래 잡는 그런 맞습니다. 영화 그래서 있었잖아요. 저 미국에서 네. 일본까지 개항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고래를 잡기 위해서 네. 중간에 쉴 항구가 에너지- 필요했던 것이었거든요. 에너지 듣다 보니까 정말 인류 역사 최초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쁜 개는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에너지는 없다. 네. 예. 그래서 좀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런 네.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오늘은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약 97%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죠. 에너지 연료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의 의존성이 적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겠죠. 가장 적은 연료를 쓰는 에너지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예, 풍력과 태양열은 그냥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원자력도 조금만 우라늄을 수입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법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은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그 여야 간 큰 줄기, 큰 흐름, 거시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이제 뭐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법사위 통과도 안 됐고 폐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인데 뭐 기니까 고준위 특별법으로 그냥 명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에너지 안보의 첫 번째 주제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에너지 안보와 이 고준위 특별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준위 특별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냐라고 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집에서 연탄을 떼면은 연탄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전기를 만들고 나면은 그 핵연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용 후 핵연료라는 예, 맞습니다. 거죠. 정확한 법률 표현이시고요. 연탄은 타고 나면은 재가 차갑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뜨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쓰고 났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더라고요. 예,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이제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죠. 많은 방사성이 나오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잘 포장도 하고 안전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쓸 수 있게. 저희는 지금 현재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 고준위 폐기물장 부지를 확보한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9차례 정도 고준위 방사성 부지를 찾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바로 이 법안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그런 상황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가 없으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느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동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처리장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저장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 특별법이 추구하는 방식은 이 사용 후 해결료를 500m, 무려 500m 지하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물속에 담궈 놓는 거. 물은 아니고요. 지하에 담아서 이제 영구적으로 우리의 삶과 격리시키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지금 알려진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발전소 부지 내에 이 사용 후 해결료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울릉도 오징어를 널어놓듯이 이렇게 잘 널어서 저장하는 방식이 어디에 널어요? 지하는 아니고요. 그 부지 쪽에 어떤 시설물을 특별하게 지어서 거기에 보관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건식 저장. 반대로 아까 500m 넣는 것은 처분이라고 하고요. 부지에 있는 것은 임시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꼭 있어야만 되나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그렇게 처리하거나 건식 뭐 저장이든 뭐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꼭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우리나라 법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 법으로. 일반 법이 있습니다. 일반 법도 있고 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공단도 이미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과 조직을 활용해서 고준위 방패장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고준위 방패물과 관련된 큰 법안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이 원자력 안전법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원자력 지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은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와 위원회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을 종합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2005년도에
경주에 가보시면은 중저준이 네네. 그 폐기물 처 분장이 있습니다. 그게 부안에서 안 돼가지고 경주로 갔잖아요. 예, 예. 경주에 네. 가보시면은 문무대왕 네네네. 연에 가면은 있는데요. 그것을 처리할 때도 특별법으로 했기 네네. 때문에 특별법이 아주 효과가 좋다. 21대 국회에서 이 고준위 특별법을 제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또 보도자료를 낸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청회에서 영구 처분 시설 건설이나 운영, 그다음에 방패물 관리 체계 이거 관련해서 또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하고 또 처분 시설 운영 시점 그리고 원전 부지 내의 저장 시설 안정성 이런 관련 사항들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폐기가 된 상태죠, 지금.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거시적으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되지 못할 때는 쟁점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이 뭔지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21대 때에는요, 그 여당에서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각각 발의를 하셨고요. 네. 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께서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법안이 있었고요. 이 법안들의 큰 내용의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끝에 가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쟁점 사항을 빼고는 좁혀졌어요. 다 좁혀졌습니다. 네네네. 두 가지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내에 네. 그 영광, 네. 고리, 네. 세울, 울진 이런 곳에 부지 내의 발전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사용 해결료의 총량이 얼마인가 라는 첫 번째 쟁점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제한을 줄 것이냐, 뭐 이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 법안을 정했다고 해서 나중에 필요한 전기 생산을 멈출 것이냐, 또는 설치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쟁점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이거를 좀 이 법안을 협상 카드로 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 하면은 정치적인 그래서 뭐 상황들. 고준위 특별법의 내부적인 쟁점보다는 정치적 지형상의 네네. 문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쟁점 사항이 충분히 좁혀질 수 있고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차이는 없다.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세부적인 것이죠. 네네네. 제가 기사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삼척시 주민들이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고 또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인데 그 내용은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삼척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경북 울진 한우 네. 원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를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원전이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사항전도 불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수용성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먼저 삼척시 고준위 방패장 기본계획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고준위 특별법하고 관련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은 삼척시 주민들이 이제 소송한 내용은 그 울진 발전소 내에서 부지 내에 저장하는 용량을 기본 계획에 들어갔으니 이거를 좀 취소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처분장이죠. 최종 처분을 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법이고요. 물론 이 고준위 특별법안에는 이 부지 내 저장 시설 이야기도 있으니까 사실 삼척시와 무관하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동안 9차례 정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성공한 나라도 있고요. 핀란드. 핀란드죠. 프랑스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프랑스도 2025년부터 이제 건설 착공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오래된 법이죠. 투명화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명화 법률. 법률이요? 형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투명하게 한다, 소통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는 이 자세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가 가는 것이고요. 네네. 단순히 형식적으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는 사실 이제 먹히는 시대가 갔다는 것이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산업부가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부지 공모, 굉장히 이름도 기네요. 예. 이게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뭐 법안이 4개가 있으니까요. 네. 제가 궁금해서 산업부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아, 네네. 4개 법안이 다 비슷하니까 네. 다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직 특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고는 이제 했죠. 이 공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처분장을 만들기 전에는요. 그 처분장이 적절한지, 네네. 예,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 부지가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 부지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그런 이유인가 보네요. 겉으로 볼 때는 네. 단단해 보이던 땅이 네. 들어가 보니까 좀 부실하고 이럴 수도 네. 있으니까 한번 파가서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아, 네네. 이 땅이 좋은 땅인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왜 그걸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번 지하 연구 시설은 그 부지 내에 하는 지하 연구 시설이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그냥 지하 연구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우리나라가 이런 고준위 방패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될 것들이 있어서 네네. 일단 한번 파보고 네. 기술을 좀 더 익혀서 부지를 찾겠다 더 걱정되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저는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지가 많을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설령 부지가 있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주민의 수용성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예, 예. 네. 그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자마자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이 4분의 의원님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 법안 중에서도 어떤 의원님 법안을 변호사님 눈여겨보시는지. 예. 사실 이 법안들이 나온 지가 많이 되지 않아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안은 김석기 의원 안이고요. 아, 네네. 아무래도 김석기 의원께서 경주시에 지역구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경주시에 한수원이라는 발전 사업자가 있고요. 또 네. 환경공단도 사실 경주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을까 해서 김석기 네, 네. 의원안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이 김석기 의원안을 아까 보면은 그 30조 1항 2항에 지하 연구 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지하 연구 시설에 관한 선택적 조항을 두고 있고요. 2항에서는 부지 내에 지하 연구 시설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산업부 공고에서는 그 지하 연구 시설과 처분 시설이 별개의 시설이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별개의 부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은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이제 산업부의 대답은 2개는 정말 별개다. 우리는 정말 2개의 지하 연구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정말 에너지법 전문가로서 꼼꼼히 좀 따지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고준위법, 특별법은 시기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내용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를 못하면 처분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확보가 어렵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만약에 이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는 웬만하면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바로 처분장, 지하 500m의 문의 방식인데 이것이 끝끝내 반대로 인해서 각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면, 즉 부지 내에서 건식 저장 시설로 지어져야 한다면은 일단 덜 안전하죠. 그리고 이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안정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야당이 반대를 해서 막으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 김석희 의원님 법안 보면 공동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동 발의에 12분이 해주셨는데 야당 의원 한 분도 없으세요. 아무래도 4개 법안을 다 보셔도 네.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이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되는 산업 자체가 여당의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 고준위 폐기물 발생자라고 하는데요. 한수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경주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발생시키는 사람도 경주에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경주에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삼척시 주민들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요. 처분장도 네. 처분장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에는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처분장은 강원도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사실은 여당의 지역구지요. 네. 네. 그리고 이 고준위 방패물을 즉 사용 후 해결료를 담는 이 드럼통 같은 게 있습니다. 큰 캐스크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그 창원에서 모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야당에서는 관련 지역구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상임위가 산자위잖아요. 근데 이 산자위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결국은 법사위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1대처럼 또 4년 내내 계류 상태로 있다가 폐기되는 건가요?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원자력 산업 쪽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 확보를 계속 늦춰진다면은 결국은 저희가 건식 저장 시설을 불필요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이 건식 저장 시설이라는 것은 각 발전소 부지 내에 지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때에는 이런 저장 시설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돈이 수조대의 돈이 산업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죠. 과연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과연 야당에서도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런 불필요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선택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 민간 감시기구 이런 게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도 민간 감시기구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임시 소집을 했다가 사업자가 안 준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준다고 했어요. 되게 어이가 없던데요. 그리고 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존폐 놓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고리원자력 본부가 주민들에게 또 술을 대접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시는커녕 오히려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그 말씀을 네. 하시기 전에요. 네. 일단은 고준위 방패물 특별 법안들을 보면은 네. 그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민간 감시 환경 기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이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은 2050년 또는 2060년 정도의 현실적으로 부지가 운영이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운영이 될 때 투명하게 잘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은 아니 30년이나 뒤에 있는 일을 왜 지금 특별법안에 담아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런 고준위 방패장의 운영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부지를 수용할 때도 훨씬 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지금 특별법안들은 부지를 선택하면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방패장, 고준위 방패장을 잘 감시하고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다. 그 각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그 중저준위 폐기물 경주에 있는 곳을 감시하는 곳은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환경 감시 기구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구의 근거 법률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발주법이라고 하는데요. 발주법상 사업자, 그러니까 한수원이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한수원을 감시하는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민간감시환경기구고요. 민간감시환경기구는 이 발주법을 바탕으로 각 시의 조례를 만듭니다. 그 조례에서 이 위원들을 임명을 해서 그 각 사업자를 감시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동네 이장님들이라든가 뭐 간혹 이제 시의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동네 이장님들이 와서 정보를 내놔라라고 하니까 사업자가 당연히 영업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르게 갑니다.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한 민간 감시 환경 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당연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감시 기구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그동안 민간 감시기구와 그 위원들을 무늬만 형식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 부패 카르텔이라든가 기득권 카르텔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최근에 그 고리 술판, 고리 발전소에서 이장단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게 현 주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과 사업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가깝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소통을 소통을 이제 소통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최근에 또 드러난 사안이 월성의 삼중수소조사단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요. 윤영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삼중수소조사단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었어요. 월성 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감추기 위해서 물청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아니 제가 뉴스토마토 기사를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윤영찬 의원이 그 삼중수소 조사단이 그 사이트를 조사하기 전에 물청소를 하고 차수막이 무단 철거되었다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한수원의 변명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사업자하고 뭐 조사단하고 소통이 조금 부재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최근에 드러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사단원의 일부가 물청소하고 터파기, 차수막 철거에 동원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밝혀져서 처음부터 소통은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되는 법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22대 국회에서 에너지 안보 관련 주목해야 될 법안이 또 뭐가 있는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꼭 이 법만큼은 꼭 발의가 돼서 꼭 처리가 됐으면 하는 법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사실 제가 이제 고향이 양산이고 지금 집도 양산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관한 개정안이 김태우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동네 이장님들도 가서 술판에 이제 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이 30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계속 운전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설계 수명 기간을 조금 늘려서 잘 고쳐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은 국민들이 싼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계속 운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오늘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에너지법 전문가로서 또 국민을 대표해서 22대 국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뭐 에너지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그 많은 법률가 분들이 국회에 나가 있지만 에너지법이라는 분야가 사실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에너지법이라는 분야가 생겼고요. 제가 에너지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그 혹시 2012년도에 촛불 화재 사건이라는 할머니하고 손자가 전기세를 좀 아끼려고 촛불을 켜놓고 주무시다가 화재가 나서 이제 그 화재가 나서 그때 제가 저는 원자력도 전공했고 법학도 이제 공부를 좀 해가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 싼 전기, 싼 에너지를 공급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에너지법을 공부했고요. 프랑스에는 전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권이요? 예, 전기권이라는 것이 네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일부 실현된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예, 그것도 최근에 그 개념들이 많이 생겼죠. 예, 많이 네. 생겼죠. 예. 에너지 기본권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네네. 기본권의 일환인데요. 예전에는 이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것이 일종의 국가가 주는 시혜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사회권의 일환으로 봤는데 저는 에너지 기본권이 자유권이라고 보거든요. 그 네. 국가는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네. 피해자 피해자들과 함께 많은 시위를 했어요. 네. 겨울에도 시위를 하는데 그 사진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폐질환자이기 때문에 네. 집에 누워 계신 거예요. 네. 이분들 댁에 가보시면은 산소통을 꽂고 누워 계시면서 그분들한테 가장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 그렇죠. 네. 이분들은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요. 네네. 네. 이번 회기에서는 좀 장애인들 네. 특히 에너지 소요가 기본적으로 네네. 큰 장애인들을 네네. 위한 좀 그런 법안들이 네. 발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교통약자 있듯이 에너지 네. 약자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그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하는 국회 변호사님 바람처럼 저도 에너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또 간절한 소망이 생기네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안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속도를 내서 법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야단 법석을 떨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